주식시장에도 보면 나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매매하는 주식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매매를 하세요. 이 주식이 에너지가 막 위로 빵빵빵 튀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기업이 있고요. 주식을 매매를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뭐 타짜 너무 유명한 영화죠. 여기 이제 캐릭터 짝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투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다. 이 주식시장을 화투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인드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강세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너무 흥분을 하고요. 약세장엔 이제 또 공포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이런 마음을 수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 타짜에서 얘기되는 많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방금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다. 네. 그런 표현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타짜에서 또 평경장이 이런 말들 해요. 세상에는 악당들이 많다고. 예, 주식시장에도 보면 나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으로 제가 늘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악당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낯선 자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IPO 하는 기업 중에서도 잘 모르는 기업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10년을 가져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적용이 안 되지만 최근에 보면 많이들 이제 개인 투자가들 분들 중에서 증권사 프랍 데스크라고 이제 고유자금 운용하는 선수들 딜러들 있잖아요. 네. 그 딜러들은 단타 엄청 해요. 딜러들도. 예, 그거는 이제 인베스터의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트레이더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라고 해서 투기적이고 저 사람은 양아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가 분들 중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주식을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이제 트레이더 중에 고수분들이 계세요. 그 고수분들의 그 특징은 내가 매매하는 주식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매매를 하세요. 정말 좀 고수의 예. 숨결이 느껴지는 매매를 해보면 굉장히 이 주식이 에너지가 막 위로 빵빵빵빵 튀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기업이 있고요. 왜 이래 약해? 예,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게 맞아요. 예, 주식을 매매를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아니 어떻게 매수호가에 걸어놓으면 자꾸만 밑에다가 쭉쭉쭉 걸어놓으면 왜 다 체결되지? 에너지가 뭔가 약한 거죠. 네. 그리고 살려고 하는데 좋은 종목, 센 종목들은 자꾸만 호가가 바뀌면서 안 잡히죠. 예. 그런 것들이 보면 내가 트레이딩하는 종목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예를 지금 가져오셨고요. 또 하나는 매매하다 보면 이게 거짓 움직임들이 많아요. 거짓 움직임이요? 예. 이 트레이더 이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유자금 운용을 하면서 저도 딜러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데 거짓 움직임이 있는 구간에서 그걸 또 무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최근 주식 시장은 저희가 1월 8일 이후로 이제 고객 신규 자금도 안 받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저희가 바꿔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올해 2021년대에 이익을 선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3,100이라는 지수는 그러면 120조, 130조가 수익을 날 걸 시장이 그것보다 못 나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질 거고요. 그것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마인드 컨트롤은 시장을 약간 외면하셔야 돼요.
외면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변동성을 무시하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저는 검도를 했었어요. 예. 예, 검도부 주장까지 했었는데 와. 검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검도는 이제 운동을 끝나고 나면 묵상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 묵상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념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격하게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또 정신적으로 머리를 비우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 무념무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검객들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뭐 죽도 들고 싸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칼을 들고 싸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게요. 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무념무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세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막 마음이 휘둘리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나 방금 얘기했던 뭐 검도, 태권도, 유도 다 이 정신 수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내가 정말 좀 힘겨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황 얘기 뭐 잠깐만 돌아오면요. 지금 여튼 3천이 넘은 상황에서 이 인피니트 투자자문은 신규 자금을 지금 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는 뭐 신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3개 정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증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근거를 삼을 수 있게 일단 하나는 실적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시장을 뭐 나쁘게 봐서 여기서 자금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네. 방금 말씀드린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2020년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죠. 거의 다 나오면 한 90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80조에서 90조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계속 시장이 빠진다라고 조금 비관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2019년도에 70조 초반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55조 정도 거기서 더 박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90조 가까이 수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GDP가 작년에도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거의 다 대만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충격 때문에 GDP가 역성장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주식시장은 이런 발표가 나기 전에도 빠르게 다 반영을 하면서 이 3,100을 온 거거든요. 그러면 3,100이라는 지수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2,6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2,600조라는 부분이 합리화되려면 130조 정도 이익이 나면 곱하기 PER 20배 하면 2,600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30조 수익이 올해는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분기에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이제 분기 실적을 체크하냐면 자, 머릿속에 이제 130조를 넣어 놓고 있자고요. 그러면 분기당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분기당 30조씩 나오면 곱하기 4 하면 120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기당 30조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 2, 3 분기가 끝나고 4월 초부터 삼성전자부터 이제 실적 발표되죠. 예,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통 11조 전후로 이제 수익을 낼 거니까. 거기서 2017년도에는 뭐 14조, 15조 뭐 이렇게 내버리면 우와 이익의 기대치가 확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3월 중순 정도 되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예, 그 발표를 할 때 지금의 예상치보다 높게 이렇게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잡는지 아니면 낮춰 잡는지 그게 3월 중순 정도부터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수준이 분기에 30조가 아니라 40조씩은 나오겠네. 그러면 160조 되는 거잖아요. 내년치가 지금 155조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이.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3,100이든 3,000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신규 자금도 받고 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면 저 인피니티 투자자분도 더 받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 저희가 자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데요. 이 금리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10년물 미국 국채가 0.55에서 또 올라올 때 0.76 정도 가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예. 많이들 얘기하시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임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댔잖아요. 예. 요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감이 안 오실 거니까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로 직전에 한 5%대였거든요.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였어요. 네. 그 5.25%가 거의 제로 금리까지 확 낮춰버리죠. 그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에서 거의 2%로 폭락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2009년 10년도에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예, 금값, 구리값 다 올라갔다잖아요. 유가까지. 그 유가까지 110불까지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3.7%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럼 금리가 3.7%인데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1.5에서 2.5 사이였으니까. 그렇다면 S&P 500을 사서 2%의 배당을 받느니 10년물 국채에 3.7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채권이 빼앗아가는 네.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생기면서 주가가 한번 확 빠져요. 2011년 7월 달에도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바로 있기 전에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3.1을 위로 돌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 달에 신용 등급 강등하니까 또 주가가 한번 또 박살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전혀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네.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을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1.8 정도로 잡자고요. 네. 그 정도로 잡았을 때 국채 수익률이 1.05. 이거는 전혀 위협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정도 이상을 터치할 때까지는 이 금리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네. 않다. 그러면 세 번째 변수가 네. 뭐냐면요. 증세예요. 증세요? 예. 네. 세금에 대해서 다들 아직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예. 기업의 가치를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법인세겠네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법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코로나 지원금 마구마구 찍어서 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미국 국채 발행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 발행을 하면서 미국의 채무가 또 확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국의 정상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 바이든 정부의 대안은 뭔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죠? 물어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겠죠. 세금을 올려서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또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한도 상향 조정을 안 하면 더 이상 뭐 코로나 지원금이랑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경제 부양책 스티뮬러스 플랜 뭐 패키지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증세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8월 달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세가 미국에서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게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불거지는 게 리스크입니까? 예. 좋은 질문이신데 미국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빠지고 아마존이 빠지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그 피어 그룹들이 같이 빠지잖아요. 네. 방송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세에 관한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일시적으로 그런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동반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우리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네. 기회로 삼으면 되실 건데 그때 미리 자금 관리를 좀 해놓으시면
현금을 뭐 10%에서 20% 이상 가지고 계시면 그게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